자,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더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인데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종신보험 같은 것이죠. 이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말려요. 예. 비싼 거 가입하겠다 이런 소비자가 있으면 말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네 통화 오면은 한 통화 정도 성사시키는 건데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사칭까지 할 정도면은 마이보험 체크가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사칭하는 전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마이보험 체크가 전화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영어 .com 네, 전화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치부심의 박진영, 김성회 두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했어요. 네. 공수처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은 뭐 공수처를 만든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저희 지지자들도 그러시고 윤 총장을 일본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사실 저는 이것은 공수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만든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 진영 안에서조차 일본으로 윤석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수처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윤석열을 일본 수사 대상으로 삼네. 이런 마타도어를 퍼뜨리기 딱 좋은 그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최강욱 대표가 그 윤석열 부부간에 여러 가지 특히 부인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문제 얘기를 얘기하니까 김현정 앵커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아 이러면 공수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공수처 1호라고 찝은 것은 김현정 앵커였어요. 근데 이제 최강욱 대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이 윤석열 가족을 지목한 것처럼 가짜 뉴스가 끝도 없이 퍼져나와서 이제 뭐 신문 사설까지. 그럼 그 자리에서 최강욱 대표가 그러니까 부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자 질문하고 엮어서 최강욱 대표가 공수처 1호 대상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이제 제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윤석열이 만들어진 1호 감이다. 1호 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하다 특히나 김현정 앵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좀 약간 좋은 글을 만들어내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니까. 그 양반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포털에서 뭐가 검색을 먹는지 아는 거지. 그렇죠. 그 간판에 맞박 2차 뉴스 헤드라인 어떻게 뽑는지 이제 방법을 아는 거죠. 이른바 맞박에서 이제 그 자기들 뉴스 인터뷰의 그 내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해서 그렇게 뉴스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소비할 때는 실제 워딩이 어땠는지 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작업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특검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송사로 가면 절차에 대해서 또 따질 거거든요. 뭐 징계위원을 이렇게 선정했니 저렇게 선정했니 하면서 따지는데 글쎄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강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기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봉현 씨 관련된 건들에서도 드러나지만 네.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이 빨리빨리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아 이건 사실에 부합하고 저건 아니고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 제안을 하신 겁니다. 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최강욱 의원님을 이 순수한 의혈 검찰 개혁주의자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략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지략이 있는 분이에요. 지략이 있으시면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저 팀들이 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자, 또 추천위원이 이미 추천될 수 있는데도 네. 그걸 새로 하자는 소리 할 겁니다. 100%.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또 열을 또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청문회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얼마 더 걸릴지 몰라요. 어떤 수를 해서 사실 이분들도 이제 야당이 웃기는 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했으면은 추천위원도 추천 안 하는 게 맞아.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또 추천을 할 겁니다. 또. 늪 전략이에요. 늪 전략. 늪이 아니고 늪인데 늪 전략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의 와중에 우리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향 접대 검사 또는 예를 들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검을 해야지만이 공수처가 출범 시간에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이 정당성들을 회복해서 되돌릴 수 있는 지지율도 되돌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우리 이 최강욱 아니고 갑자기 최강욱 대표님. 최강욱 의원님의 특검이 정말 전략적으로 유효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하셨다. 관련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수사 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 술접대가 있고요. 전직 검찰 수사관의 금품 수수 의혹과 수사 정보 누설 혐의도 있고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로비 의혹과 영장 청구 지연 의혹 이거 나와 있죠 지금 이미. 윤곽금고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이종필 부사장 변호사 B 씨의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도 있고 말씀하신 윤곽근 변호사의 수사 무마 로비, 그렇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공여,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와인하고 명품백 얘기가 있고요. 이주영 변호사와 대호 조선해양 수사팀 검사 간의 유착 의혹, 이것도 이제 윤석열 사단의 연루 의혹이 있는 건데, 이거랑 이제 계약업소 없는 구두 계약, 전화 변론 등이 전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게 확인이 한번 돼서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전화 중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사찰 의혹건도 충분히 이 특검 내용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법조인들한테 들어보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경향각지에 검사한테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이 고소 고발 건은 뭐 수없이 오겠죠. 제 주변에만도 한 서너 명 됩니다. 그 이름 모를 사건의 그 당사자로서. 피의자랑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 그래요?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적발되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 피의자가 검사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 거기서는 말 그대로 위력에 의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를 받았는데 뭐 어떤 징계 뭐 구속이 됐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에게 피해를 본 수많은 분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서 뭐 그래서 왜 이 공수처 인원 증원을 안 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6개월만 딱 돌려보면요. 당장 증원하자는 얘기 나옵니다. 증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이 그게 상식이 돼버리고 이게 지금 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이 없어요. 고기를 빨리 퍼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사랑에 국경도 없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참 범죄도 없고 다. 혹시 공수처가 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개점 휴업이 된다든지 그럴 일은 뭐. 공수처 안 가려고 하겠는데 일이 힘들어.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초반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검사들이 고발 조치되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내가 승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사장 올라갈 때까지 못난 놈 제끼고 잘난 놈 찌르고 서로 막 집어넣기 하겠네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 사정 검사가 제일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가장 큰 제보를 할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라는 사실을
검사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 이번에 이 윤석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뭐 6건인가 있었잖아요. 네, 네. 6건을 뒷받침할 증거도 그 내부에서 제보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겠죠. 추론을 해봅니다만은.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확인해 드릴 게 있는데 네네네. 6개가 다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나오면 다 그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자꾸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가장 큰 사유가 하나 또 추가됐죠. 예. 개전의 정. 개전의 정이 없다. 네. 뭐 개전의 정이 지금 징계를 저렇게 받으면요. 징계위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신문과 신문을 섞어서 쓰는데 이게 지금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갖고 뭐 질문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장 이렇게 앉아갖고 그럼 뭐 저기 할 말씀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신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착각해서 앞에 가서 논리적 설전을 벌이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징계받는 대상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죠. 네.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뭐 조기에 이렇게 특검이 구성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석수가 보세요? 180석이 지금 뭐 상설특검법도 통과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제라도 하시라도 맘먹으면 출발할 수 있죠. 저는 이거 우리가 이 김용민 TV에서 이거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는데요. 특검으로. 상당히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검이 혹시 허익범 특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특검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거는 허익범 특검을 할 때 그렇게 잘할 사람을 뽑아서 허익범 특검이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이번에 검사들 잡는 특검은 검사들을 잘 잡을 사람을 시키면 되죠. 누가 선정합니까, 그거는? 뭐 국회에서 대통령이 하죠,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예. 그러면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결국 뭐. 그렇죠. 뭐 그런 셈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참 특검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조기 특검을 구성해서 가동한다면은 저는 뭐 검찰이 윤석열 해임 이후에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또 지금 다른- 공수처를 시간적으로 기다리기에 조금 멀고 또 공수처가 시작하자마자 이것부터 하면은 저런 거 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특검에서 사전 어쨌든 이 바운더리를 깔아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특검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전선에 갑자기 참전해서 윤석열의 이빨이 된 진중권 등 이른바 진보 지식인의 행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자들은 어떻게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싫어가지고 비난할 수는 있어요. 뭐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윤석열의 이빨이 될 수가 있을까?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기사를 많이 써주니까 그 기사에 같이 업어서 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잘 띄워주면은 사실 좀 중독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진중권 씨가 나온 언론 기사를 보면은 검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닫이만 뽑아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문정부 비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찾아서 거기까지 예. 올렸잖아요. 진중권이 과거에 공수처 찬성했던 내용까지. 그렇지. 예전에 예. 채널 A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네.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게 사실은 밥벌이의 고단함이거든요. 밥벌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만사에서 대의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철수는 주식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안철수가 지금 정치하는 것이 주식 때문이다. 자기 뭐 어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안철수 연구소. 내가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재산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지금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뛰어다니고 모든 노동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다만 버는 액수가 다를 뿐이고. 네네. 그럼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뭐가 핵심이냐? 강연이죠. 강연은 뭘로 합니까? 인지도로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부르고 싶은데 하려면 어디 나와야 되거든. 개그맨이 35만 원 받고 개그 프로그램 나가서 한 프로 뛰고 나면 그걸로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예. 그걸 갖다 나오면 행사를 뛰거든요. 저희가 출연료 때문에 김용민 TV에 출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없진 않죠. 저는 상당히 있습니다. 출연료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해 주시고 사주시는 걸로 다 출연료 받고 있어서 좋은데 하여튼 소녀시대도
행사 나가고 대학 축제 가서 돈 벌거든요. 그럼 진중권 씨 지금 좀 조용한 기간에는 강연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기획사 소속으로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강연이 들어오게 하려면 본인이 시끄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연과 기고라는 본인의 주된 주수입원 이것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노이즈 마케팅이고 그것이 어떤 노이즈든 노이즈를 만든다. 이게 기본 정신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내가 이제 진보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뭐 그가 말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은 세월호의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끊임없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촌철살인과 기사가 날 만한 워딩을 뽑아서 계속적으로 전시하고 그것이 보도되게 만들 뿐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도 그렇고 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또 조롱 뭐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한두 번씩이라도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보면은 한 3개 정도는 이제 조롱하는 거, 비난하는 게 있지만 하나씩 정도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써요. 근데 이 진중권 씨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글도 짧고 남의 거 딱 갖고 와가지고 캡처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아주 조롱조의 비난 이런 거 한두 쓰고 그거를 수십 개씩 올려대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들의 민낯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멘트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들이 직접 밝히면은 뭐 굉장히 언론으로서 좀 폼이 안 나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 해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대신해 주는 거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의 핵심 뭡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중권에서의 핵심은 내가 강연을 잘할 수 있도록 기고를 많이 할 신문사의 기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데 있는 거죠. 지금 언론 개혁 얘기 안 하잖아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언론 이야기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언론 진짜 이제 진중권 씨가 나은 진중권 저널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류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뭐 김근식 교수도 그러고 사실 안철수도 그렇고 그렇고 하는데 실제로 글을 올리는 빈도나 내용의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국 교수님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안 다뤄져. 왜? 이런 걸 받아주는 언론사가 흔히 아는 조중동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경제신문 몇 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안 받아줘요 우리 건. 이분들 것만 딱 써주는 거야. 아니 실제로 의석수가 똑같은데 반문인 안철수 국민의당의 발언은 뭐 꼬박꼬박 실어주는데 같은 세석인 열린민주당은 뭐 최강욱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는 대변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열린민주당. 방송하러 다닌다고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메시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늘. 뭐 하는데 보도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줘. 야, 정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그동안 뭐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보도도 안 되고 우리의 존재감이 매우 약했는데 반민주당 반문재인으로 가니까 언론들이 막 주목해 주는 거예요.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심지어는 류호정을 조선일보 100년 행사에 부르기도 하고. 아니 이게 장혜영이를 또 중앙일보 언론의 객관성도 중요하지만은 언론이 지향하는 당파성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흔히 진보 개혁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자성하셔야 돼요. 좀 많이 좀 쓰려주세요. 진보 개혁 언론에서. 글쎄 말이에요. 거기서는 또 뭐 하여간 자기들은 조중동보다도 더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해가지고 또는 조중동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런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진영의 목소리들을 자기들이 보도하면 괜히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요. 괜히 민주당의 빠인 양 비칠까봐. 점잖은 척하다가 아무 나라 바꾸기 위해서 바닥에서 흙묻히고 헌신하는 이 민주당 당원들을 조롱하는 거죠. 팔짱을 낀 엘리트가 저것들 대깨문 이런 말 한마디로 조롱을 하는데
글쎄요, 전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 들면 백신 보도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백신 일련의 보도를 보면 일단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저도 요즘 백신 기사 믿을 수 없어서 외신들을 위주로 더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문제가 많대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정작 그 몬세프 슬라우이라는 미국 백신의 총 책임자가 있어요. 이게 심지어 팀 제목이 워프 스피드입니다.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이 몇 광년을 뛰어넘어서 은하수를 넘어다니는 그 워프를 하는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특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이 미국의 백신의 총 책임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2월까지 약을 개발해서 1억 5천에서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해내는데 우리 생사가 걸렸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2월에 허가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생겨서 연내 생산이 안 되는데 내년 하반기로 밀릴 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로 밀리면 이제 미국에서는 50만 명 넘어서 죽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화이자니 이 모더나나 이런 데들은 이 백신 생산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정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얘기를 다 섞어놓고는 3단계로 간이 많이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3단계로 안 가면 안 간다고 계속 난리를 칠 거고 3단계로 가도 뭐 기자들이야 노트북 들고 집에서 기사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깨작깨작 찾아보고 남의 페북에서 몇 자 긁어다 기사 쓰면 되니까 아니 전화 몇 통 해보고 네. 그러면서 3단계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3단계 가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면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죽인다고 또 기사 쓰고 3단계 풀면 3단계 풀었다고 기사 쓰고 하루 종일 기사 쓸 거리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백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좀 보조를 맞추고 정부를 믿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정부가 거짓말하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지 전 도통 모르겠어요.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화이자라든가 많은 그 제약회사들의 이 실제 생산하는 데가 한국이 제일 많대요. 한국의 하청업체죠, 그죠? 제약 하청업체 공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신 회사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계 정보 처리가 제일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라든가 임상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일 효율성이 있는 나라랍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미국은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는데 그 번호를 봐갖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년생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사를 맞고 집에 간 사람이 10걸음을 걸어서 집에 간지 30걸음을 걸어서 집에 간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외국 백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다가 단체 접종을 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길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도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겠지만 기재부 만약 이 과정에서 예산 아끼려고 백신을 보건당국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방해한 흔적이 나중에 드러나면 제가 다 그냥 안 둘 건데 일단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만 기재부가 지금 예산 아낄 때가 아니라는 거. 물론 아니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 아낄 게 따로 있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백신 관련돼서는 돈 아끼지 말고 써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 돈을 아끼고 있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후에 들춰봐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어야죠. 자, 새 검찰총장은 누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뭐 사람을 검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검사 아닌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사 아닌 사람. 근데 가능할까요? 검찰 조직의 안정화도 사실 윤석열 이후에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새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되는 건데요. 행정기관의 장은 굉장히 제너럴한 행정가거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전문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편적 상식과 지휘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수 장관 이런 사람들 좀 개인적으로 반대했었거든요. 연구 잘하면 계속 연구하면 되죠. 네. 우리 또 국회의원들 어디 전문성 있다고 데리고 오잖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일들이 제너럴한 일들이에요. 종합적인 일들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사가 아닌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교수는 무조건 반대.
교수 출신은 아니 교수는 지 사무실에 박사 한 10명에다가 그 밑에 석사 20-30명 깔아놓고 중소기업도 그런 중소기업 없는 왕국에서 혼자 왕처럼 사는 사람 아닙니까? 뭐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부처를 장악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만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 장사를 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진중하게 버텨낼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그도 저도 이래저래 불만이 많으면 판사 출신의 예,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된다. 공수처장 뽑는데 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자꾸 기준으로 놓는데 이게 우리가 망하는 케이스를 윤석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5만 사건에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야 너는 너는 스톱. 야 월성원전 구속영장 치시고 가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 넌 뭐야?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 병정놀에 빠져갖고 회사 경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경영자는 한 발 빠져나와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생산 라인에서 올라온 사람은 생산 라인만 신경 쓰다 영업 라인 망하는 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CEO를 고용하는데 CEO가 엔지니어가 돌아 CEO가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검찰총장은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지켜내고 조직을 평탄하게 잘 관리할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검사가 아닌 사람이 되면 조직이 무너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조직이 근데 왜 무너집니까? 사표도 아무도 안 되는데 그대로 자기 있는데. 자리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 밥벌이에 고단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내 월급이 나오는데 왜 거기서 차고 나옵니까? 예, 아까 제가 제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 저기 교수가 장관하면 안 되는데 교수를 하다가 투표해서 대학 총장에 뽑혀본 사람은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보다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단체 뭐 대표를 했다거나 어쨌든 조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교수 출신이나 수사검사 출신보다는 문민 통제가 필요한 시대에 비검사 출신이 검찰총장으로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힘으로서는 아무래도 윤석열이 현직 검찰총장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켜줘야 될 대상으로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런 윤석열에게 칼과 창이 사라진 상황이 된다면 그때도 그 윤석열을 띄워주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그럴까 싶어요. 아니 지금 황교안이 그 당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계신지 보면 뭐 길게 생각할 게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은 그럴 일이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을 짝사랑하고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안철수 씨라고. 아 그래요? 편지 쓰고 있을 겁니다. 편지 써서 들고 몇 번 썼지. 사랑해 가면서 줄 겁니다. 제3당 제3지대 하자고 아마 찾아갈 겁니다. 안철수가 윤석열 안철수의 마음속에는 금태섭도 내 편, 윤석열도 내 편, 진중권도 내 편, 우리가 중도에서 다 자기 편이야. 예. 새로운 이 경상도와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과 민정당의 저 오래된 갈등을 끝내고 서울대끼리 모여서 잘해보자. 야, 근데 그림이 재밌네요. 그 안철수 그리고 진중권, 금태섭, 윤석열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거기 서민까지. 어? 서민까지. 근데 이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5명이 모이면 참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권경의 변호사님 뭐 등등등이 섞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다 서울대 법대랑 의대 어떤 자기들끼리 엘리트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서울대 미학과가 낚여 있어. 이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불편하지. 서열 계급이 또 그 안에서 아니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비서울대 출신도 한 분 나이 드시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중에 김종인도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절대 아니에요. 김근식 교수 데리고 같이 갈 것 같은데.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뭐라고? 그렇겠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저건 정찰 인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건 정치할 인간이 아니다. 말꼬를 흐렸습니다. 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함하지 마세요. 근데 그 5명이 모이면 재밌겠습니다. 아니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저 눈먼 좀비인 대깨문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정신이 올곧이 선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저쪽에는 또 박근혜를 바라보면서 있는 좀비들이 있네. 아 어쩔 수 없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창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아직 뭉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지금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국민의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로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해요. 어느 사회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반대편의 꿈을 집결시킬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아직도 뭐 박근혜가 맞니 틀리니 이명박이 맞니 틀리니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했더니 나를 이렇게 내치는 거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룹에서는 네. 정치적 상상력의 대안이 윤석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완전한 비극인 겁니다. 근데 이 비극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윤석열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저 같은 일개 이 평론가들도 아는 문제를 정치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칼을 갈아서 내가 문재인을 찔러야지. 최근에 그래서 벌어진 비극이 네가 가라 임대주택. 그 멘트는 아마 유승민 무덤까지도 갈 멘트예요. 저는 뭐 이제 그걸로 무덤에 가게 생긴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멘트를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을 이겨야 되는데 윤석열보다 더 센 말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윤석열은 지금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 그러려면 최소한 네가 가라 하와이. 뭔가 좀 깡패스럽고 막 우악스럽고 유승민 평소에 이렇게 결단력 없다고 자꾸 욕먹으니까 이럴 때 치고 나가는데 본인이 템포를 잃으면요.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정치는 한 방의 실수가 엄청 큰 건데 그럼요. 유승민 의원은 그런 점에서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른 거고 그래서 윤석열과 대항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깡패처럼 스탠스를 잡아서 저런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면 하나씩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사실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기억에 남더라도. 근데 네. 유승민 의원은 최근에 이야기한 임대주택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백신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아마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되면 유승민이 했던 말이 전혀 엉터리라는 게 또 네. 아마 이렇게 기록이 완전히 남아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특히 이분이 흔히 하는 말을 좀 똑똑한 척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타격이 클 겁니다. 유승민도 그 안철수 쪽에 합류하면 어떨까요? 사회성이 없기로는 또 유승민 아니 둘이 해봤잖아요. 둘이 바른미래당 하다가 안 되고 해봤잖아요. 그랬군요. 네, 그분도 예. 안철수 맛을 보신 분이죠. 찰스 맛을 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죠. 우리 저 민주당에서 말이죠. 안철수가 이제 옛날 맛을 좀 봤습니다. 바른미래당 하다가 이제 갈라지면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쪽 그 바른신당이었나요? 그 저쪽에 새로운 하여튼 바른신당 그쪽하고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근데 민주당 인사가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만 당할 수 없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하고 아주 좀 안 좋은 그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날 이제 그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오기로 하셨어요. 네네네. 그날 탈당을 한 거예요, 안철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제가 손해를 못 오셔가지고. 하필 저 우리 박진영을 엿먹이려고 그날을 택해서 탈당을 했나? 그래요. 우리만 당할 수 없지. 그랬어요. 안철수 의원실이 의원실에 보좌관이 10명이거든요. 네네네. 2년 동안 23명을 갈아치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는 안철수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그냥 정치적 동지로서 혹은 노동자로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부품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이 23명이지 23명 갈아치우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는 메모리, 너는 하드디스크, 너는 저기. 아니 안철수 대표하고 말 안 해보셨죠? 예? 안철수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다 진행이 안 돼요. 늘 동문서답 비슷하게 동문서답. 그렇게 말씀하는 스타일이시고. 네.
참 한편으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이런 시국에 들어앉아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개발하셨으면은 진짜 역사책에 남을 텐데. 그 양반은 그쪽 백신은 아니고 그 백신 아닌가요? 컴퓨터 백신 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그 국민의 힘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받아줄 마음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예. 가능하지도 않죠. 누가 그 윤석열을 자기 당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가덕도 신공항 어떻게 할 건지, 호남의 무한공항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KTX는 더 늘릴 건지, 지금 거제도까지 KTX 뚫는다 그러는데 그거 고성으로 지나갈 건지 통영으로 지나갈 건지 이런 걸 다 판단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학적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예, 그거를 저만 모르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 당에서 준비되어 있고 훈련받은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죠. 실제로 그 유승민 씨라든가 원희룡 같은 야권의 이제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보면은 사회적 이슈에 자기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 검찰 개혁에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대통령을 욕하든 내서야 되는 전혀 못 낸 거예요. 네. 역으로 보면은 우리 진영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권 주자 반역까지 지금 가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하여튼 지금 직을 내려놓는 순간 흑사리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강아지 2마리랑 장애가 있는 진돗개 1마리를 키운다니까요. 집에서. 그것도 케어를 잘해야 되겠네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럼요. 예. 한동훈 서울시장 후보 영입 가능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서. 임팩트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임팩트는 있어 보여요. 예. 전 피곤하네요. 듣기도. 듣기도 피곤하니까. 뭘 할 줄 알아서. 예. 아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은 그런 양심적인 그 검사의 그 표상을 살려보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저기 스마트폰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부분이 끼어 있어서 이 서민의 삶, 서울 시민의 삶을 구현해줄 뭔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한동훈 검사는 잘 안 어울려서 뭐 정치하고 싶은 고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뭐 좀 상징적인 지역구를 하나 노려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제가 추천해 드리겠는데. 김웅하고 같이 경선해 가지고.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런 데서 경선합니까? 제가 지역권 다음번에 한번 잘 생각해서 골라 드릴 테니까. 그래요. 강남 서초 지역 벗어나서 좀 이렇게 노려볼 만한 데를 잘 골라서 가시면 뭐 이번에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서대문에 새바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서대문 새바람. 알겠습니다. 서대문 주민들 서대문 저기 안산 돌바람이라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은 말 그대로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낭설로 봐야 될 것이다. 예. 또 그만한 또 정치적 근육이 있어야 될 텐데 한동훈 씨에게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아니고 일개 검사들까지 이 출마의 하마평에 오르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자 그런데 그래도 한동훈보다 훨씬 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김근식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제안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김근식을 내세울 마음이 있는 건지 싶어요. 한테만 얘기했겠어요. 전 여러 명한테 했을 것 같아요. 여러 명한테.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김근식 위원장이 그걸 공개하고 나오면서 본인 출마의 뜻을 밝혔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만에 하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근식 위원장 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생각을 추천했다라고 하면 눈앞이 깜깜하네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비대위원장 요즘 서울시에 이게 미세먼지가 참 큰일이에요. 걱정되네요. 그러면 그럼 서울시장 한번 나가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게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의심입니다. 김근식 위원장이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들은 보수파의 이론은
금태섭 의원을 서울시장 시키고 싶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약체를 후보로 선정해서 단일 합상을 하는데 그 정도의 김근식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수 우파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김근식은 어차피 안 될 텐데. 네.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변희재 씨라고. 예? 변희재 씨라고. 제가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예선을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태극기 부대에 당심을 실어갖고는 좋은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맞는 얘기예요. 예, 100% 여론조사로 돌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인지도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그럼 나경원, 오세훈은 출마하면 무조건 1, 2등을 할 거고 거기다 이해훈 의원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 4명 중에 1명은 정치 신인을 선정하는데 김근식 씨가 정치 신인은 또 아니라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여하튼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서울시장으로 딱 이렇다 할 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좀 뼈아픈 상황이네요. 아마 김근식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자가 발전인 것 같고요. 100% 자가 발전. 자가 발전. 100% 자가 발전이고 여긴 좀 제가 좀 엄중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도 엄중하시기 때문에 예. 그 대선 주자급 후보를 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나름 첩보가 좀 있어요. 네네네. 1순위로 유승민 의원, 2순위 오세훈. 이 정도 선에서 저는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근데 유승민이 그 임대주택 얘기해가지고 네. 되겠어요, 그게? 서울에서 임대주택 다 없애자 이런 또 헛소리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딸한테 1억 6천만 원인가요? 그 현금을 또 준 걸로 지난 대선 때. 네, 그렇습니다. 드러나서. 그리고 많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의원하고 관계가 좋아요 옛날부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 지난 그 20대 총선 때 2016년 총선 때 전혀 연고가 없던 서울 강서구에 전략공천 금태섭이 그 낙하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또 그 거기 공천 준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 주자급 후보를 내고 금태섭이나 안철수 등이 안철수까지 뭐 또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권 연대 경선을 하는 척 준비를 하다가 편지 써서 국민의당 후보에게 주는 것. 저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세훈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오세훈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유승민이 하기 싫다면은 오세훈 만들려고 할 겁니다. 네. 유승민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느낌에. 네. 거의 뭐 유승민이나 아니에요. 안철수... 그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그래요? 있습니다. 유승민도. 근데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내가 나가서 이 나이에 내가 이연륜에 내가 그 경선하리 뭐 그거죠.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있는데 그거죠. 네. 본인을 모셔가길 바라지만 요즘 정치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생각을 있어요.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예. 자기들이 다음 대선을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시장 자리를 내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 다음 대선에는 가장 유력한 저쪽 진영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분은 시장은 나는 당선되고 대권은 뺏기고 이런 이제 그 구도를 그리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유승민 의원도 경선을 안 한다면은 초대해주면 나가지. 그럴 거고 아마 오세훈 의원도 똑같을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초대해주면 나가지. 예. 이런 상황인데 그냥 경선을 해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다른 이렇게 묘수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나경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잠시 이야기가 서울시장 쪽으로 빠졌는데 윤석열 충청 대망론. 참 이런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보면은 좀 사고의 폭을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청 대망론. 언제적 지역 정치입니까? 지금 그러게요. 충청도는요 그렇죠. 수도권이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 고향도 아니야. 본인 고향도 아버지 고향. 아버지 고향이죠. 예. 그냥 뭐 하다못해 중도 보수 대망론 뭐 그런 거라도 하든가 좀 지역을 앞에 붙여서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그래요. 먹히지도 않고 실상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기권을 했죠. 이걸 두고도 뭐 지금 뭐 민주주의의 역행에서 자기는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분 같아요. 전 정말 그 정의당 내에서
좀 전략적 사고를 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지 싶어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분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까 이야기했던 보편적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특수한 기준 그것만을 우선 잣대로 생각하는 자폐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네. 아니 이건 그냥 자기가 천상천하 유효독존이라는 그렇죠. 것이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든 두 계단씩 올라가서 이 검찰 개혁의 왕관을 따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기는 무조건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국면에서든 자기가 돋보이는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러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진중권처럼. 지금 돋보이는 선택을 할 때입니까? 대의를 따라야죠. 이분 문제가 이런 분들 문제가 정의당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회찬 전 의원이 했던 현실을 조직하고 여론으로서 세상을 포위하려고 했던 네.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단타성 이벤트주의. 그렇지. 이 사실 물들인 거는 심상정 대표가 그 원조예요. 아 그래요? 예, 신분리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원조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이벤트적이고 선정적인 분들이 선정적 이슈를 던지기만 하는 분들 그것을 풀어가는 프로세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분들이 지금 정의당의 이 정치 엘리트로서 충원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장혜영 의원이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게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아,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이 공수처를 구성하는 것 이것은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맞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 1월에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 10개월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그 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정당 간 대의민주주의를 살리는 협의. 그래서 자유주의적 구조, 이 기능을 집어넣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는 의석수라는 힘으로 즉 민주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주장할 때 이것은 자유주의적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난 찬성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말이 되는데 예. 일단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의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거든요. 그건 뭐냐면 선출된 권력, 즉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권력이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전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새로 들어온 컨셉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 권력기관은 그냥 정부의 하수인으로 두고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또 잘못된 생각을 했던 기관도 있었고 그런 기관을 거쳐서 선출된 권력이 이들에 대한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까지 진전을 했고 저것이 현실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공수처를 만들자까지 해서 민주주의적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이런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본인을 국회의원을 뽑아준 자유주의적 형태, 그러니까 즉 세력 간의 연합이라든지 정체성에 의한 거라든지 순위를 무시한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성복도 있어야지, 대의민주주의에서 청년복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서 자유주의적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회를 입성한 분이 역사적 일천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야, 근데 그 김성애 대변인님이 예.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 같은 사람 참 자리 잡기 어렵네요. 네. 제가 정치 사상 전공자인데 저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참 큰일 났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죄송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남의 시장까지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우리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예.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의 존중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국회 상황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한 거예요. 네. 다만 소수 의견의 존중이라는 것이 일부 부족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반민주적이다,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100번 양보하면 이 정도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약간 독선적이었다, 독주했다 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네. 이걸 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파괴했네, 독재했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독주를 얼마나 기다렸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이 장혜영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분의 말에서 내가 혹시 뭐 놓치는 건 없나 배울 게 없나 고민을 했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였지만 80년대 그 막
한양대가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저희 그렇죠. 그 사는 동네가. 그 하여튼 대모만 벌어지면 이 최루탄을 그냥 날마다 맞았습니다. 그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형들을 욕했죠. 누나들을 욕했죠. 왜 데모를 해가지고 일어나. 근데 그러다가 차츰차츰 학습이 되는 거예요. 3학년 때 학습하고 4학년 때 학습해서 저 누나들이 형들이 저렇게 거리에 나와서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맞고 얻어맞고 다 이유가 있다. 이미 저희는 그것만으로 최루탄 가스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의식화가 됐어. 누가 와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독재, 진짜 파쇼가 뭔지를 좀 한번 진술을 맛보던 우리 박진영 선배나 김성회 선배 세대에서는 그 민주주의가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 저 장혜영의 개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시대를 경험했던 군사 그렇죠. 독재 정권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보고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예. 독재 시절이면 바로 잡혀가요. 그렇지. 긴급조치 위반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옛날 시대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 당위성만 이야기해요.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그건 누가 얘기 못해. 그러니까 그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과정이 없는 건 뭐냐면은 나는 진보자라는 자기 색깔만 분명히 하고 실제로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과정은 없고 예. 또 안 하겠다는 이거죠. 이게 옛날식 용어는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좌익기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좌익기회주의. 예.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 김용민 TV 윤춘장 고별 방송 짜장은 자택으로 1부와 2부는 우리 김성회 대변인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정치부심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예측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제 스스로 요즘 어떻게 느끼냐면은 바짝 독이 오른 독사가 되었다 이런 느낌 들어요. 누가? 제가 이빨도 잘하고 예. 정말 이 윤춘장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독사가 돼서 가서 그 돼지 발목을 물어버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저도. 멧돼지는 그 뱀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조심하세요. 이빨을 더 길러야겠네. 정말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지쳤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대변인님. 제가 위원장이고 정말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면 한 번 더 연장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장해 드릴게요 하면 국민들이 이미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네. 언제까지 할 거냐. 한 번 더 연장하면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웬만한 사유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개전의 전까지 없고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면직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겠나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이제 운명은 다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군요.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요. 근데 뭐 안 되더라도 상관은 없다.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했고 남아있는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의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윤석열 총장의 진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 실패했다를 따져선 우리가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은 꼭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옳은 소리였습니다. 네. 옳은 소리. 우리 김성회 대변인의 옳은 소리. 99,600명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요. 예, 여러분 김성회 옳은 우리 소리. 김성회 대변인의 옳은 소리 TV 많이 또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만 이벤트로 내일 이제 최강욱 대표님을 모시고 진짜? 내일 생방송은 아니고 네. 검찰개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윤 춘장이 오늘 아웃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다리고 윤 있습니다. 춘장 아우디오 첫 최강욱 대표 인터뷰 아닙니까? 그러네. 아니구나. 내일 아침 8시에 또 저 라디오 인터뷰 하나 잡아놓으시더라고요. 특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